그날 밤 얼음 위에서 저는 저가 다시는 딸을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1년 3월 초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따뜻한 저녁 식사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은혜 씨는 딸 지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은 거실 탁자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꼭 집에 있어야 돼. 알았지? 지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국자로 찌개를 떠서 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엔 짧게 다녀올게.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짧게 다녀온다고 하고는 일주일씩 안 들어와. 은혜 씨는 미안한 마음에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근데 엄마가 가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 지우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문제집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가방을 쌌습니다. NGO 활동가로 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은 언제나 위험했지만 그녀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3명의 탈북 가족을 안전가옥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 안내인 왕밍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 씨는 잠든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우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고 펜이 바닥에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틀 후 중국 랴오닝성의 작은 마을. 은혜 씨는 낡은 여관방에서 왕밍을 만났습니다. 왕밍은 40대 중반의 마른 체격 남자였고 이번이 3번째 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왕밍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왕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왕밍은 담배를 꺼내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단속이 심해서요. 은혜 씨는 그의 떨리는 손을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일행은 압록강 변의 한적한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3명의 탈북 가족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겨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왕밍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강이 얼어붙어 있으니 조심해서 걸으세요. 소리 내지 말고요. 일행은 강둑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의 압록강은 아직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 씨는 앞장서서 걸었고 탈북 가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왕밍은 맨 뒤에서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은혜 씨는 왕밍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왕 선생님? 은혜 씨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강 양쪽 둑에서 그리고 앞쪽 북한 땅에서 수십 개의 불빛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총 쏜다. 북한군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은혜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왕밍은 이미 중국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본능적으로 탈북 가족을 중국 쪽으로 밀었습니다. 뛰어요. 빨리. 젊은 남자는 아내와 아이를 끌고 미끄러지며 달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신히 중국 쪽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혜 씨는 뒤를 돌아 북한군 쪽을 바라봤습니다. 5명의 군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달리려 했지만 발이 얼음에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을 짚는 순간 차가운 얼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군인들이 그녀를 에워쌌고 총구가 머리에 닿았습니다. 일어나. 군인 하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혜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른 군인이 그녀의 팔을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피부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중국 쪽 강둑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왕밍은 이미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군인들이 그녀를 강둑으로 끌고 갔습니다.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트럭 짐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은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서울 아파트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꼭 와야 돼. 딸 지우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영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어둠 속을 달렸고 은혜 씨의 인생에서 1027일간의 긴 터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무렵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짐칸 안으로 밀려들었고 2명의 군인이 은혜 씨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 쓰여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녀를 건물 안으로 밀어넣었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은 은혜 씨를 복도 끝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사방이 콘크리트로 된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담요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플라스틱 물통이 있었습니다. 앉아 있어. 함부로 움직이지 마. 군인이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혜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 온도는 영하로 느껴졌고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쉬지 않고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의 수갑을 내려다봤습니다. 금속이 피부를 파고들어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은 계속 켜져 있었고 창문이 없어서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문이 열리며 군인이 밥그릇 하나를 바닥에 놓고 갔습니다. 찬밥에 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은혜 씨는 손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딸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군인이 들어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라와. 그들은 은혜 씨를
복도 반대편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춰 섰고 군인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앞의 독방과는 달랐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고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는 군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었고 은혜 씨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가 등에 닿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각진 편이었고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최강철 대좌요. 앞으로 당신 담당이요.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서은혜 씨 맞소? 은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자는 개의치 않고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서은혜, 44살. 남편 김준수, 딸 김지우. NGO 자유의 달이 소속. 2006년부터 활동 시작.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툭 털며 말을 이었습니다. 꽤 오래 하셨구려. 15년이나. 그동안 몇 명이나 넘겼소? 은혜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 대자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당신을 보호해주진 않소. 여긴 남조선이 아니오. 은혜 씨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대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나오시겠소?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서은혜 씨, 나는 이 일을 20년 넘게 했소.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소.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말하게 돼요. 은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대자는 서류를 한 장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넘긴 사람들 명단이요. 우리가 파악한 것만 213명. 실제로는 더 많겠지. 종이 위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는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최 대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협조하시오. 조직 구조, 협력자 명단, 자금 출처. 이것만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은혜 씨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최 대자는 담배를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돌아갈 수도 있소. 당신 딸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지. 대학 입시 준비 중이고 엄마가 필요한 시기 아니오? 은혜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대자는 그녀의 반응을 읽고 계속했습니다. 남편 김준수 씨는 매일 외교부를 찾아간다던데 당신을 찾으려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은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치고 앉아있던 딸의 모습. 엄마 이번 주말엔 꼭 와야 되라고 했던 그 목소리.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눈을 뜨고 최 대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최 대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완전히 비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소. 시간은 많으니까.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군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가시오. 군인들이 은혜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을 나서기 직전 최 대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은혜 씨, 고집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오. 여기선 시간이 당신 편이 아니오. 은혜 씨는 다시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가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리며 켜져 있었고 시간은 알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은혜 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꼭 돌아갈게. 꼭. 그날 이후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은혜 씨는 신문실로 불려갔고 최강철 대자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조직 구조, 협력자, 자금 출처. 그리고 은혜 씨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최 대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고 신문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은혜 씨는 점점 지쳐갔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의 안전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 씨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루 두 끼 나오는 밥은 주먹만 한 크기였고 반찬이라고는 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볼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얼굴 윤곽이 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담요 위에 머리카락이 서너 가닥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최강철 대자는 매번 같은 질문을 했고 은혜 씨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신문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아팠습니다. 등은 굽었고 다리는 저렸습니다. 최 대자는 때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때로는 부드럽게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딸 생각 안 하시오? 엄마 없이 대학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소? 그럴 때마다 은혜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이 열리고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짐 챙겨. 은혜 씨는 놀랐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지만 그것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군인은 그녀를 건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 방 앞에서 멈춰 선 군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 4개의 요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공동으로 쓰는 세면대와 변기가 있었습니다. 세 여성은 은혜 씨를 쳐다봤습니다. 가장 나이 든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거기 빈자리에 누우면 돼요. 그녀의 말투는 평양 사투리였고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은혜 씨는 구석자리에 담요를 깔고 앉았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한숙희요. 평양에서 왔소. 당신은?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은혜입니다.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쪽에서 왔구려. 여긴 장매희, 중국 사람이고 저기 젊은 친구는 리화, 조선족이요. 장매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화는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이었고 은혜 씨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한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선 규칙이 있소. 첫째, 간수들 앞에선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시오. 둘째,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일어나시오. 한 사람이라도 늦으면 모두가 벌 받소. 셋째, 서로 과거에 대해 캐묻지 마시오.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매희가 나지막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희망 버리지 마세요. 그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해요.
그녀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등후에 장매희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혜 씨,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은혜 씨는 어둠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6달 정도요. 메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1년 됐어요. 남편이 무역 사기로 걸려서 숙청당했어요. 저는 그냥 아내였을 뿐인데 같이 끌려왔어요. 은혜 씨는 메이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가족은요?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메이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에 딸이 있어요. 7살. 지금 친정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엄마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돼요. 어둠 속에서 메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 씨는 손을 뻗어 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성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혜 씨는 수용시설의 일과를 배웠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가 나오면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실을 꼬아 끈을 만드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자유시간이 1시간 주어졌고 오후에는 다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등까지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혜 씨는 메이와 가까워졌습니다. 메이는 북한 사업가와 결혼해서 평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중국과 무역을 하다가 뇌물 문제로 걸렸고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메이는 남편의 죄와 무관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왔습니다. 여기선 개인이 없어요. 가족 전체가 하나예요. 메이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전직 간부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파벌 싸움에 휘말려 숙청당한 후 그녀도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좋은 집에 살았고 자식들도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소. 권력이란 게 얼마나 덧없는지 몰랐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리와마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화 씨, 괜찮으세요? 리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은혜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혜 씨의 체중은 계속 빠졌습니다. 원래 58kg이던 몸무게는 이제 40kg 초반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옷이 헐렁했고 허리춤을 묶어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면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은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비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낯선 노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벽에 손톱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메이가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은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날짜를 세려고요. 잊지 않으려고요.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어요. 셀수록 더 힘들어져서요. 은혜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벽에는 이미 183개의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독방에 있을 때부터 센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184일. 메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강하네요.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딸한테 돌아가야 하니까요. 메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두 여성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여성이 저쪽 구석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있소. 그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이유요. 리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날짜를 세는 것만이 정신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숫자가 늘어날수록 고통도 커졌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새기는 선은 딸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이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손톱으로 벽을 긋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수 씨는 새벽부터 집을 나서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에 내려 걸어가는 길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그는 이 길을 수십 번 걸었습니다. 외교부 청사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북한과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의 가족이 억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창가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은혜 씨와 관련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NGO에서 받은 활동 증명서, 은혜 씨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들,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탄원서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북한과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김준수 씨, 들어오십시오. 과장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과장은 의자에 앉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준수 씨는 파일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북측의 반응이 여전히 강경합니다. 부인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협상이 어렵습니다. 준수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간첩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한 겁니다. NGO 활동가예요. 과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에서는 탈북을 도운 것 자체를 적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준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달입니다. 6달 동안 제 아내가 거기서 뭘 당하는지 아십니까?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준수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요? 벌써 몇 번째 조금만 더입니까?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수 씨는 파일을 집어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준수 씨는 광화문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수 씨의 세상은 6달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고 보좌관이 받았습니다. 의원님께 부탁드렸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보좌관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정부 답변이 소극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개별 사안을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준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좌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면 북측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준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그곳에도 이미 서류를 넣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접촉했습니다. 모두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모든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고려하겠다. 그것이 북측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자 소파에 지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교복을 입은 채였고 가방은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준수 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언제 왔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수 씨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대학 입시 원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은혜 씨와 함께 골랐던 학교들이었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준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서 넣는 거 엄마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학교 고르는 것도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준수 씨는 딸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지우는 몸을 피했습니다. 아빠는 엄마 데려올 수 있어? 없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수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외교부도 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있어.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엄마는 여전히 안 오잖아. 준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준수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원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망 전공란에는 사회복지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 씨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던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지우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가 이제는 너무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우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요즘 학교에서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준수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지우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그날 저녁 준수 씨는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지만 준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수 씨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담임 선생님께 전화 왔어. 지우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싶어?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수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우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대학 가서 뭐해? 엄마도 없는데. 공부해서 뭐해? 준수 씨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의미 없어. 엄마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준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지우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빠? 준수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빠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엄마를 데려올 수 있는지 매일 밤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아빠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엄마가 안 올 것 같아서 무서워. 준수 씨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수 씨는 지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귀하의 진정서를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준수 씨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준수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날짜마다 작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 씨가 사라진 날부터 매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183일째였습니다. 준수 씨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기다리고 있어. 꼭 돌아와. 그날 밤 준수 씨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무너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2022년 겨울이 왔습니다. 은혜 씨가 억류된 지 21개월째였습니다. 수용시설의 방은 난방이 되지 않아서 영하의 추위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4명의 여성은 담요를 함께 덮고 서로 체온으로 견뎠습니다. 은혜 씨의 체중은 이제 38kg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장매인은 여전히 은혜 씨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한숙희 여성은 지난달부터 건강이 나빠져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리화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리화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새벽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리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다른 시설로 옮겨졌을 거예요. 아니면 메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혜 씨는 다시 신문실로 불려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신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은혜 씨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신문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강철 대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은혜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대자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대자는 책상 앞에 앉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 후 최 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은혜 씨, 은혜 씨는 놀랐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존칭을 붙여 불렀습니다. 지난 21개월 동안 그는 항상 서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최 대자는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신문이 아니오.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소. 은혜 씨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최 대자가 담배를 재떨이에 툭 털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일을 했소? 진짜 이유가 뭐요? 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게 잘못인가요? 최 대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잘못이냐 아니냐. 그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최 대자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이 땅에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 딸도 살고 싶어 했소. 10년 전 일이요. 15살 여자아이였소. 은혜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최 대자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었소. 평양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소. 중국에서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소. 최 대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소. 연줄도 없었소. 나는 그저 보이부 말단 신문관이었고 아무 권력도 없었소. 그는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했소. 딸이 숨쉬기 힘들어하는 걸. 매일 밤 가슴을 움켜쥐고 우는 걸. 은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 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딸은 죽기 전날 밤 내게 물었소. 아버지, 나는 왜 아픈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파야 하는지, 왜 살 수 없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배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분 이름이 뭐였습니까? 최 대자가 대답했습니다. 최명희. 밝을 명자의 기쁠 희자. 아내가 지은 이름이요. 밝고 기쁘게 살라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밝지도 기쁘지도 못했소. 은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대자가 담배를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소. 나는 승진했고 이제 대자가 됐소. 권력도 생겼고 돈도 생겼소. 하지만 딸은 없소.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명희의 마지막 사진이요. 사진 속에는 야윈 얼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큰 눈이 인상적이었지만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소녀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 대자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딸, 이제 대학생이겠구려.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대학에 갔을 겁니다. 최 대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과에 갔을 것 같소? 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최 대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엄마요. 딸이 당신을 본받고 싶어 하니까. 은혜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좋은 엄마였으면 지금 딸 곁에 있었을 거예요. 최 대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좋은 엄마니까 딸이 당신을 그리워하는 거요. 은혜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1개월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딸을 보고 싶어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최 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도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서은혜 씨, 최 대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풀어줄 수 없소. 내 권한 밖의 일이요. 상부의 결정이 필요하고 남조선과의 협상이 필요하오. 은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대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겠소. 당신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조치하겠소. 식사량을 늘리고 방 난방도 개선하겠소. 은혜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 대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명희가 죽었을 때 나는 생각했소. 이 세상에 신은 없다고. 있다면 왜 죄 없는 아이를 데려가느냐고. 그는 은혜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소. 세상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비록 그 선함이 때로는 법을 넘어선다 해도. 은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대자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우리 둘만 아는 거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문이 열리고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데려가시오. 은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니 최 대자는 다시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용시설로 돌아온 은혜 씨는 메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벽에 손톱으로 선을 그으며 생각했습니다. 최강철이라는 남자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은혜 씨는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량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주먹만 한 밥덩이와 무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밥그릇이 반쯤 차 있었고 김치와 된장국도 나왔습니다. 메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식사가 좋아졌어요. 은혜 씨는 최 대자의 약속을 떠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숙희 여성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구려. 10년 넘게 여기 있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요. 방 난방도 개선되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온수 파이프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4명의 여성은 밤에 떨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메이가 은혜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혜 씨,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요?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2달이 흘렀습니다. 2023년 2월이 되었습니다. 은혜 씨가 억류된 지 24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혜 씨는 다시 신문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최강철 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혜 씨가 들어서자 최 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시오. 은혜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대자는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망설임,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최 대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은혜 씨, 한 가지 물어보겠소. 은혜 씨는 긴장했습니다. 당신이 구한 사람들 중에 김선아라는 이름 기억나오? 은혜 씨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김선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안정가옥에서 은혜 씨는 23세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녀를 한국으로 보냈고 선아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은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최 대자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그 김선아가 보낸 편지요.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고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 대자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 선생님께 이 편지가 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선생님의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최 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 읽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특히 삼촌이 보고 싶습니다. 삼촌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처럼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언젠가 삼촌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최 대자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내 조카요. 내 동생의 딸이요. 최 대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대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은 10년 전에 죽었소. 교통사고였소. 남겨진 건 선아뿐이었소. 나는 선아를 내 딸처럼 키웠소. 명희와 함께. 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대자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아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 나는 어떻게든 약을 구하려 했소. 하지만 평양에서는 구할 수 없었소.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와야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소. 그는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았습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선아는 사라졌소. 탈북했다는 소문을 들었소. 최 대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아가 탈북한 후 나는 조사를 받았소. 보이부 신문관의 조카가 탈북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소. 나는 몰랐다고 했소. 진짜로 몰랐소. 하지만 의심을 받았고 좌천될 뻔했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내가 탈북자들을 신문하는 사람인데 내 조카가 탈북자가 되다니. 은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대자가 편지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작년에 받았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묻지 마시오. 중요한 건 선아가 살아있다는 거요. 건강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는 편지를 은혜 씨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시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아의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은혜 선생님, 저는 매일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양 어느 골목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선생님처럼요. 은혜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 대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내 조카를 살렸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했소. 그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여기 가뒀소. 24개월 동안 당신 딸에게서 엄마를 빼앗았소.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나도 알고 있소. 은혜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대자님도 선택이 없으셨을 겁니다. 최 대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은 항상 있소.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요. 그는 돌아서서 은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은혜 씨, 나는 당신을 풀어줄 수 없소. 내 권한으로는 불가능하오. 상부의 결정이 필요하고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오.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자가 책상 앞으로 돌아와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겠소. 당신이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선아에게 전해주시오. 삼촌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잘 살라고. 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최 대자는 서랍을 열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소녀 2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명희랑 선아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요. 둘 다 10살 때였소. 사진 속 두 소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최 대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행복했소.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소. 은혜 씨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 대자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모두 지키지 못했소.
명희는 죽었고 선아는 떠났소. 나는 무능한 아버지였고 무능한 삼촌이었소.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자님은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최 대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배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최 대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은혜 씨, 나는 당신이 미워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소. 당신은 내 조카를 살렸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사실이 나를 괴롭히오. 은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도 비밀이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자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서은혜 씨, 당신 딸이 엄마를 볼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소. 약속은 못하겠지만 노력은 하겠소. 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열리고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은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최강철 대자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10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억류된 지 10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겨울 추위는 여전했지만 방 난방이 개선된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은혜 씨는 벽에 새긴 선을 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선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한숙희 여성은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 씨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최강철 대자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혜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대자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시오. 조용히. 은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메이가 잠결에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담요를 조심스럽게 개고 최 대자를 따라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간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자는 은혜 씨를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최 대자는 두꺼운 외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입으시오. 밖은 춥소.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 대자는 가방 하나를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에 옷과 음식이 들어있소. 그리고 돈도 조금 있소. 은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 대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쪽에 연결책을 배치했소. 당신 남편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과 접촉했소. 은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최 대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보이부 대자요. 방법은 있소.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소. 새벽 2시에 교대 근무가 시작돼요. 그 전에 나가야 하오. 은혜 씨는 외투를 입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대자님한테 위험한 일 아닙니까? 최 대자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입에 문 채였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없었소. 하지만 당신 딸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은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 대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아, 내 조카,
당신이 그 아이를 살렸소. 나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하오.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위험입니다. 대자님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최 대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없을 거 아니요. 은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대자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갔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대자가 트럭 운전석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요. 강 건너편에 당신 남편이 준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젊은 군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최 대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부하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요. 걱정 마시오. 젊은 군인이 트럭 뒷문을 열었습니다. 짐칸 안에는 담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최 대자가 은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거든 선아에게 전해주시오. 삼촌이 미안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대자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 대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오. 은혜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 대자가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강을 건너지 마시오. 두 번째는 없을 거요. 은혜 씨가 트럭에 오르려는데 최 대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서은혜 씨. 은혜 씨가 돌아봤습니다. 최 대자는 입에 문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사시오. 은혜 씨는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젊은 군인이 문을 닫으려는데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대자님, 명의 양도 하늘에서 대자님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최 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가시오. 빨리. 문이 닫혔고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작은 창문으로 은혜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강철 대자는 건물 뒤편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그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은혜 씨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점점 멀어지며 그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만이 작은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은혜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최강철 대자가 무사하기를, 그가 곤란을 겪지 않기를, 젊은 군인도 무사하기를. 2시간쯤 달렸을까?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군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멀리 압록강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군인이 손전등을 꺼내 강 건너편을 비췄습니다. 3번 깜빡였습니다. 잠시 후 저쪽에서도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은 얼어 있으니 조심해서 건너십시오. 은혜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군인이 말했습니다. 대자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자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은혜 씨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군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대자님의 뜻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은혜 씨는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을 때 1027일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손전등 불빛, 총성, 체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은혜 씨 맞습니까?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은혜 씨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괜찮습니다. 강 건너편을 돌아보니 젊은 군인은 이미 떠났고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최강철 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선택을 되새기고 있을 그를 은혜 씨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대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딸 명희와 조카 선아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남편분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은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027일 만에 맞이하는 자유의 새벽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 최강철 대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선양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은혜 씨는 차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1027일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체중은 37kg까지 떨어져 있었고 빈혈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링거를 맞고 영양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매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남편분과 따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인천공항에서 기다리신답니다. 직원의 말에 은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수, 지호, 이제 곧 만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은혜 씨는 대사관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 이상이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44살의 나이에 60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2024년 1월 15일 선양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동행했고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한 겁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은혜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중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수용시설이 있고 메이와 한숙희 여성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씨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은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가족분들이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대사관에서 준비한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입국장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 문 너머에 준수와 지우가 있습니다. 1027일 만에 만나는 가족. 은혜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입국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 택시 기사들, 여행사 직원들. 은혜 씨는 사람들 사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준수와 지우. 두 사람은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준수의 머리도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생 지우. 엄마 없이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간 딸. 은혜 씨와 준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혜 씨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은혜 씨는 준수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은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수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지우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은혜 씨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이렇게 컸습니다. 키도 자신보다 커졌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야. 은혜 씨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준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여보, 돌아왔어. 정말 돌아왔어. 준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입국장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곧 입국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울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세 사람은 서로를 놓았습니다. 준수가 은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이제 집에 가면 돼. 지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손 진짜 차가워. 얼마나 추웠어? 은혜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너희가 있으니까 따뜻해. 대사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은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 사람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지우가 엄마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갔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은혜 씨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못 봐줘서 미안해.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 준수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모든 게 그대로 있어. 당신 옷도, 화장품도, 책도 하나도 안 버렸어. 은혜 씨는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혼자 지우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준수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당신이 돌아온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은혜 씨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자기 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자신이 입던 잠옷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가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의 감촉. 1027일 동안 콘크리트 바닥에서 잤던 몸이 침대의 푹신함을 느꼈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내가 저녁 준비할게.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 은혜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요리를 할 줄 알아? 지우가 웃었습니다. 아빠한테 배웠어. 아빠가 엄마 오면 된장찌개 해주라고 가르쳐줬어. 저녁 식탁에 가족 3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지우가 끓인 된장찌개, 준수가 구운 생선, 김치와 밥. 평범한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 맛없어?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준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매일.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1027일 만에 다시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준수와 지우가 양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혼자 자기 무섭지? 우리 같이 자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딸과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가족의 온기. 은혜 씨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왔다. 정말 집에 왔다. 1027일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은혜 씨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가족의 숨소리를 들으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서울의 거리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은혜 씨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고 체중도 45kg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차가운 독방, 형광등 불빛, 신문실의 담배 연기. 정신과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회복하실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더 이상 NGO 현장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센터장은 은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혜 씨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당신이 버텨낸 것처럼 자신들도 버틸 수 있다고 믿게 돼요. 어느 날 오후 은혜 씨는 센터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 선생님이십니까? 은혜 씨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선화야? 김선화였습니다. 은혜 씨가 2015년에 한국으로 보낸 그 젊은 여성. 이제 30살이 된 선화.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북에서 돌아오셨다고. 연락드려도 될까 해서요. 선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화야, 보고 싶다.
만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은혜 씨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여성, 김선아였습니다. 은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선아를 꼭 안았습니다. 선아야, 많이 컸구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선아는 은혜 씨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선생님 소식 듣고 매일 기도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아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제가 간호사 된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앨범을 펼치니 하얀 가운을 입은 선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환자 곁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은혜 씨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다.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구나. 선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북에서 죽었을 거예요. 폐결핵으로. 은혜 씨는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 했잖아. 살겠다고 결심한 건 너였어.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북에서 정말 힘드셨죠? 뉴스에서 1000일 넘게 억류되셨다고 들었어요.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었어. 근데 선아야, 거기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이야기요? 은혜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 삼촌을 만났어. 최강철 삼촌.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삼촌을요? 최강철 삼촌을요? 은혜 씨는 천천히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대자가 신문관이었다는 것, 그가 선아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 명이라는 딸을 잃은 아버지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밤에 그가 은혜를 풀어주었다는 것. 선아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이 그러셨어요? 선생님을 풀어주셨어요? 은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삼촌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하셨어. 선아한테 전해달라고. 삼촌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선아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삼촌, 삼촌. 선아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혜 씨는 선아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선아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탈북한 후 삼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보이부 신문관의 조카가 탈북했으니 얼마나 많은 조사를 받으셨을까요?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삼촌도 많이 힘드셨을 거야. 선아가 물었습니다. 삼촌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삼촌은 항상 엄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따뜻하셨어요. 은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한 사람이셨어. 하지만 동시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셨어. 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신 분이었어. 선아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삼촌이 저를 미워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탈북해서 삼촌한테 피해를 드렸으니까요.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삼촌은 너를 자랑스러워하셨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간호사가 됐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걸 자랑스러워하셨어. 선아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촌한테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 못했어요.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신 것, 아버지처럼 대해주신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은혜 씨는 선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삼촌은 알고 계셨을 거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잖아. 두 여성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세상은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삼촌은 지금 괜찮으실까요? 선생님을 풀어주신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매일 밤 기도해. 삼촌이 무사하시기를, 곤란을 겪지 않으시기를. 선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삼촌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도. 은혜 씨는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잘 사는 거야. 삼촌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풀어주신 이유는 내가 딸한테 돌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간호사로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각해요. 이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은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선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호사 된 첫날 기념으로 산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목걸이에는 작은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세요. 그럼 제가 선생님을 매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촌도 기억할 수 있어요. 은혜 씨는 결국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선아야. 소중히 할게. 선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너도 나한테 힘이 돼. 너를 보면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 두 여성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은혜 씨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엔 제가 일하는 병원에 놀러 오세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은혜 씨는 선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꼭 갈게. 두 사람은 봄 햇살 아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은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한 방향이 아니라 순환한다는 것을. 자신이 선아를 구했고, 선아가 환자들을 돕고, 최강철 대자가 자신을 풀어주었고, 이제 자신은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최강철 대자가 무사하시기를, 그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2024년 가을, 서울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은혜 씨는 이제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주 닷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센터에 도착하면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족을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은혜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힘들 거예요.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저도 견뎠으니까요.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차가운 독방, 형광등, 신문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옆에 준수가 있었고 지우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악몽을 몰아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트라우마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은혜 씨는 한 대학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지우가 다니는 학과였습니다. 지우가 직접 교수님께 엄마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에 와서 이야기해줘. 학생들이 엄마 이야기 들으면 많이 배울 거야. 은혜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강연 당일, 이화여대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지우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은혜 씨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탈북민을 도왔던 15년의 시간, 압록강에서 체포되던 그날 밤, 1027일의 억류 생활.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은혜 씨는 최강철 대좌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신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잃은 아버지였고 조카를 보낸 삼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경계선은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을 적과 아군으로 나눕니다. 우리 편과 저 편으로. 하지만 그 선 너머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선생님을 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간성이요. 그분 안에 남아있던 인간성. 딸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 조카를 걱정했던 삼촌의 마음. 그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 용기가 된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가 무대로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 은혜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멋있어. 이렇게 크고 당당한 어른이 돼서.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래.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 3명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수가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강연 어땠어? 은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줬어. 특히 우리 딸이 제일 열심히 들었어.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100번 들어도 안 질려. 준수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그때 그 강을 건넌 거. 은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지우가 얼마나 컸는지 못 봤잖아. 대학 입시도 같이 못했고 첫 대학 생활도 못 봤어. 그건 정말 아쉬워.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우리 같이 있잖아. 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해도 나는 그 강을 건널 거야. 사람을 돕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그건 포기할 수 없어.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신이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은혜 씨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저 멀리 어딘가에 압록강이 있고
그 너머에 북한이 있습니다. 최강철 대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무사하실까? 여전히 신문관으로 일하고 계실까? 은혜 씨는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선아가 준 목걸이.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대장님,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명희 양과 선아, 두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혜 씨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세상. 하지만 언젠가는 그 경계도 희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뒤에서 지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춥지 않아? 은혜 씨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 추워. 그냥 하늘 보고 있었어. 지우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사람 돕는 일 할 거야. 졸업하면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싶어? 은혜 씨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잘할 거야. 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세상이 언젠가 달라질까? 은혜 씨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달라질 거야. 한 사람씩, 한 이야기씩. 경계선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사람들이 지울 수도 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경계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경계선도 없고 철조망도 없는 평화로운 들판.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강철 대자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꿈은 계속되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은혜 씨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27일. 누군가에게는 그저 숫자일 수 있지만 서은혜 씨에게는 인생 전체가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고통의 무게가 아닙니다. 경계선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 적으로 여겨진 사람에게서도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강철이라는 신문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습니다. 그가 은혜 씨를 풀어준 이유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 조카를 보낸 삼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선과 악으로, 우리 편과 저 편으로. 하지만 실제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사람은 훨씬 다층적입니다. 은혜 씨는 지금도 매일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최강철 대자가 무사하기를, 그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계선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지울 수도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누군가의 경계선을 넘어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